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호주 총리 남아공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첫 데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6개월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공백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 정상 외교에 임하는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많은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아공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남아공의 국가적 특성이 혹은 국제관계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브릭스 회원 국가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관계가 돈독하고요.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비동맹 연맹에서 상당히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호주도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국가이지만 또 서방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 국가일 뿐만 아니라 또 서방에서 소위 한마디 크게 할 수 있는 국가이고 그래서 G7의 동반자적인 초청 국가로서 큰 우리 정상회담을 복원했고 또 우리 우호국과 아주 큰 의미 있는 회담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취임 12일 만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외교 라인 정비도 안 돼 있고 초청국이니까 뭐 큰 성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도 많이 했고 합격점 줄만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외교는 물론 현장에서 상대국과 협의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 대통령의 외교는 국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고 연장이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질 G7에서의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 국민의 좀 그동안 좀 채워지지 못했던 그 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G7에서 데뷔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소위 전 세계의 큰 형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거기서 어깨를 당당히 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한다는 것은 운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결정을 해서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부담이 있지만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서둘러서 나갔을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국민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러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정세 이후로 조기 귀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일단 그 회담이 성사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일종의 소위 상견례라고 그렇죠. 서로 이제 다음에 있을 정식 회담을 대비해서라도 서로 일면식을 하고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텐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 좀 좋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돌발 사고, 우발적 그의 발언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또 동시에 G7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 공통의 현안인 미국발 관세 압박에 대한 심리적 연대, 그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은 대응하고 있냐라는 정보 공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죠. G7을 미국만 보고 간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캐나다 등등 여러 중요하고 우호국들이 많아서 그들과 소위 케미스트리를 맞춰보고 신임 대통령으로서 신고식을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시간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는 만나고 갔단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초청국으로 간 거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G7이고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양자회담을 했냐면 호스트 국가인 캐나다하고 했고요.
영국하고는 무역협정 사인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일본이랑 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우리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 있었던 사람들, 국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떠나지 않았었다면 우리도 회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일본을 더 우선시했다 이런 우리보다 거는 일본을 더 우선시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나빴다. 그러니까 얄궂은 이스라엘을 좀 이란을 좀 탓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관심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내에서 네.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요. 관세 협상의 기조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기준인데요. 그러나 맹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뒤에 무슨 말씀을 또 했는지 저도 좀 스크립트를 봤더니 외교라는 게 한쪽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회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7월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이 풀리긴 하나 우리가 약 25%의 상호 관세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도 지금 25% 상품 관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업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 경쟁국, 일본, 유럽국, 중국도 똑같이 25%를 맞으면 할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만 더 맞고 다른 나라들은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주시하면서 우리 걸 만들어 가겠다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FTA가 있었고 우리가 사실 미국의 부관 관세라는 게 사실상 0에 가까웠는데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관세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미국의 본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억울한 환경이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좀 잘 해결이 돼야 된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한다라고 위성락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처음에 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긴 회담은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시간상 그렇죠. 대통령의 일정도 있고 거기 총리의 일정도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외교 현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일 관계 좋다. 협력한다. 그리고 올해가 60주년이니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밝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초청을 했다. 조만간 양자회담을 정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이 당연한 메시지를 띄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무난한 출발점이 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가 오가는 자리가 될 거다.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대비가 양자회담보다 다자회담 계기이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고 더 효능감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한미일 협력 체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계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일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협력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협력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한미일 협력을 했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차이점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너무 따라가주는 모양새를 보여서 우리가 갈증을 느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급망, 경제에 관련된 이슈를 담아서 한미일이 협력하면 국민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거든요. 즉, 거꾸로 생각하시면 한반도 문제 또 혹은 우리 문제를 우리 없이 미국하고 일본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셋이 마주 앉고 우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쪽으로 좀 더 다가오게 하는 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빠지는 그런 네. 협력은 안 된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뭐 진보 진영이 예. 3.1 협력 예.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 사뭇 이해는 갑니다만 그 플랫폼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미국과 일본을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때문에 거기가 급박해서 네.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자마자 국가안보회의도 소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간다, 확산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통상 전면전이라고 하면 국경을 맞이한 국가들이 육군을 보내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지금 두 국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가운데 요르단도 있고 해서 아마 보다 더 치열한 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항공력을 사용한 교전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 3, 4일 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방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란의 국영방송 방송사를 때릴 정도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테헤란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것도 묵인을 하고 또 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중재자 역할도 포기했다. 네. 이렇게 그런 보는 시각도 해석이 있던데요. 있더라고요. 뭐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패싱 안 당한 거야. 일종의 묵인이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자신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말려도 때려요. 예전에 시리아도 그렇게 때렸고요. 이란도 이번에 때린 것이 처음으로 공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체적 판단이 우선되었을 거예요. 단 여기서 애꿎은 느낌이 드는 것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2기 들어서 5차례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판단은 미국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요번에 임계점에 다다랐다. 즉 이란은 곧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예방 공격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요번에 판단이 틀렸던 것 같고 또 얄궂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거기에 연류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회담하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또 이란에서 나오는 그 회담 관련된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무력 동원이 되어서 상당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까? 한 두 가지로 봐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이란은 핵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더 생산하기 전에 나탄지에 있는 핵시설을 먼저 때린다. 그게 이제 군사적인 해설이고요. 또 다른 해설은 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네탄야후 정권 자체가 좀 불안하다. 지지율이 지금 20%대예요. 많아봤자 30%대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구 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이상해지고 종교 세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 외부의 적을 혹은 위협을 과장해서 군사 동원을 해서 국민을 좀 단합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우리도 멈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뒤로는 협상 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협상을 하려면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란이라는 네. 국가는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슬라믹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이슬람 공화국인데요.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이고요. 두 개의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왼쪽으로는 IRGC라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행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요. 실제로 국회를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협상을 하자고 하는 주체는 행정부의 외교부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다는 거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근본주의자들은 요번에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았으니 세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마 휴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란에 핵
핵과 관련된 것을 중단하라. 핵 프로그램 중단하고 소위 포기해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란은 공격 중단시키고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 단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우리한테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지 말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도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봉쇄하겠다까지 나온 거죠. 혹시나 주변국들, 이슬람 국가들이 참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데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안에서도 중재하려고 하는 소위 국가들이 있어요. 카타르가 있고요. 오만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하고 직접 소통을 못하니까 소위 중재 그룹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그 지역 국가들이에요. 그들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종교 국가이지만 그 지역이 전면전에 다다르는 것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이익이 있고 또 경제적 발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가 소위 전화에 휩싸이면 안 좋기 때문에 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지금 중재 말씀을 하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가 중재할게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무슨 소리야? 그렇죠. 니네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하고 있고 유엔 원장도 안 지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간과하고 있는 면이 이스라엘의 한 인구가 한 980만 명 된대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계 유태인이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쳤을 때 이스라엘은 비판도 안 했고요. 제재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란하고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거기서 드론도 많이 수입하고 또 이란이 또 반미 전선에 있으니까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입장에서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으니 내가 한번 소통해 볼게 이거예요. 근데 다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너는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범해 놓고 도덕적인 정당성도 없는 국가가 협상하려고 하니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란하고 그리고 터키하고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좀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G7 현장에서 러시아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몇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뭐 전면전 뭐 이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저는 테헤란을 개인적으로 3번을 가봤어요. 차관 시절에. 아름다운 도시고 한 문명이 한 국가인 도시거든요.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이미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좀 제발 좀 진정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